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힘겨워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보내고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이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굶주림을 이겨내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위치에 섰을까요? 자원도 없고 땅도 넓지 않고 전쟁까지 겪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명 전문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리입니다. 저는 국제구호단체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활동가입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 기아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긴급 구호 식량을 전달하고 식수시설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는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단순한 식량 지원이 아니라 각 나라가 스스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의 놀라운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의 식량을 원조하는 공여국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적인 변화 뒤에는 분명 특별한 비결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의 성공 사례에 대해 반신반의했습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만 이룬 것은 아닐까? 그들의 식량 원조 시스템은 과연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돕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였지 주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의심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식량 원조 시스템과 그 성공 비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사례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전 세계 기아 퇴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전에 에티오피아에서 만났던 한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생기를 잃은 눈빛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소녀에게 초코바 하나를 건넸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소녀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나섰습니다. 낯선 언어와 풍경 속에서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저를 맞이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의 코디네이터 지수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밝은 미소로 저를 환영하며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수 씨는 저의 한국 방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국의 식량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수 씨의 친절함과 적극적인 태도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감을 받았습니다. 지수 씨와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밥 먹었어 라는 인사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 여부를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짧은 인사말 속에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수 씨와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던 중 지수 씨는 한 노점상 아주머니에게 밥 먹었어요? 라고 정겹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로 먹었지. 자네도 밥 먹었나? 라고 답했습니다. 지수 씨는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밥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수 씨는 저에게 한국 문화에서 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서로를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정을 나누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한국 전쟁과 가난을 겪었던 시절 밥 한 그릇은 생존과 희망의 상징이었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밥을 나누는 것은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지수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만났던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 소녀에게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한국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흔쾌히 초대에 응했습니다. 지수 씨의 집에는 지수 씨의 부모님과 남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쌀밥,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수 씨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지수 씨의 어머니는 저에게 밥을 더 먹으라고 권하며 많이 드세요. 한국에서는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수 씨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한국 문화에서 밥이 갖는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확인하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소중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밥 문화가 전 세계 기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밥이라는 단어가 제게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이자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밥 문화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은 저는 이제 한국이 어떻게 식량 자급을 이루고 나아가 다른 나라를 돕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탐구는 자연스럽게 농업기술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농업기술원 연구관 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현우 씨는 한국 농업발전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 한국이 겪었던 식량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우 씨는 한국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봄이 되면 식량이 바닥나 풀뿌리나 나뭇껍질로 허기를 달래야 했던 비참한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현우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제가 구호 활동을 펼쳤던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당시 한국 정부가 식량 증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자연재해와 기술 부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일벼라는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서 한국 농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에게 통일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우 씨는 통일벼가 기존의 벼 품종보다 생산량이 훨씬 많고 병충해에도 강한 획기적인 품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벼 개발은 한국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였으며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통일벼가 단순한 벼 품종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끈기와 저력, 그리고 과학기술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일벼 개발은 한국이 식량 자급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기술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농촌진흥청 산하연구소 연구원 윤식 씨를 만나 1960년대 식량난의 심각성과 당시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식 씨는 비록 자신이 직접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연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식 씨는 당시 쌀이 부족해 밀가루나 잡곡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은 예사였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윤식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인들에게 배고픔이 얼마나 절실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윤식 씨는 당시 한국 정부가 식량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통일벼 개발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식 씨는 통일벼 개발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식량 증산을 넘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국가 발전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윤식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식량 자급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이제는 다른 나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국의 모습은 저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통일벼가 한국 식량 자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통일벼 개발의 구체적인 과정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원 선임연구원 태준 씨를 만나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비록 통일벼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연구를 통해 개발 당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준 씨는 통일벼 개발이 단순한 품종 개량을 넘어 국민을 배고픔에서 구하겠다는 국가적 사명감과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태준 씨는 통일벼 개발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쌀 생산량은 정체되어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식량 자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새로운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품종들은 생산량이 낮거나 병충해에 약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과학자들은 국제미작연구소에서 개발한 IR8이라는 품종에 주목했습니다. IR8은 생산량이 높은 품종이었지만 한국의 기후와 토양에 잘 맞지 않아 재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IR8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재래종과 교배하는 등 수많은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태준 씨는
당시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던 일화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실험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연구에 몰두했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국민을 배고픔에서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태준 씨는 통일벼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교배 실험을 거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좌절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71년 한국 과학자들은 꿈에 그리던 새로운 품종, 통일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통일벼는 기존 품종보다 생산량이 30% 이상 많고 병충해에도 강했습니다. 또한 밥맛도 좋아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았습니다. 태준 씨는 통일벼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한국의 쌀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마침내 1970년대 후반에는 쌀 자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벼는 단순한 벼 품종을 넘어 한국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준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태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일벼 개발이 한국 현대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통일벼는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끈기와 저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통일벼 개발에 헌신했던 과학자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의 자신들처럼 식량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일벼 개발이 한국 식량 자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이제 그 벼를 누가 어떻게 재배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던 순자 아주머니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새마을 운동 초기부터 참여하여 농촌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기억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전 농촌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가난에 시달렸고 농업기술도 낙후되어 생산성이 낮았습니다. 또한 도로,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도 부족하여 생활 환경도 매우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초부터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새마을 운동 초기 정부에서 시멘트, 철근 등 자재를 지원하고 주민들은 스스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마을 안기를 포장하고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공동 우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당시 마을 주민들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땀 흘려 일했고 서로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남성들 못지않은 역할을 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순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마을 운동이 단순한 농촌 개발 사업이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의식 개혁 운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 주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터전을 바꿔나가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새마을 운동의 성과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마을 환경이 개선되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유대감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자 아주머니에게 새마을 운동이 통일벼 보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새마을 운동이 통일벼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영농 교육을 실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을 통해 조성된 농업 기반 시설은 통일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순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새마을 운동이 한국 농업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통일벼라는 혁신적인 품종과 함께 한국 농촌의 기적을 만들어낸 또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새마을 운동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믿음과 협동 정신이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한국의 농촌은 푸른 들판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싹 텄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들의 경험이 전 세계 기아 문제 해결에 소중한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발전과 식량 자급 과정을 탐구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밥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의 한 무료 급식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따뜻한 정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하나둘씩 급식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 독거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삶의 고단함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에 대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자 자원봉사자들은 밝은 미소와 함께 사람들에게 밥과 국,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료 급식소 운영 책임자 영희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희 씨는 오랫동안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해 온 분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정과 나눔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 한국인들은 밥 한 그릇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이러한 경험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한국 사람들은 밥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고 희망이고 연대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영애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수 씨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던 기억, 시장에서 만났던 노점상 아주머니와의 따뜻한 인사,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던 순자 아주머니의 이야기. 이 모든 경험들이 한국 사회에서 밥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사람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힘을 얻어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가장 안타까울 때는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현실을 마주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영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식량 원조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밥의 정신이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과 국제적인 기여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나서는 길에 저는 한 할아버지께서 밥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밥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밥상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이비드 리시의 시선을 통해 한국의 놀라운 변화와 그 속에 담긴 밥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제는 다른 나라의 식량을 원조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특히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시절 밥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정과 나눔의 정신은 오늘날 한국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벼 개발과 새마을 운동이라는 놀라운 기적 뒤에는 함께 잘 살자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단순한 식량 지원을 넘어선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끼 식사뿐만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연대의 손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